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유니콘 기업 캐스퍼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침대를 어디서 매트리스를 구매하시나요? 과거에 미국에서 2010년도 이때만 해도 이런 오프라인 마켓 매장에 가서 백화점이나 아니면 가구점이나 이런 데 이제 대형 그런 몰에 가서 이렇게 누워보고 침대를 누워보고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누워보고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객들이 이거를 살 때 좀 누워봐야 되고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또 영업사원이 계속 따라다니고 좀 불편한 거예요.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좀 이것도 뭐 프리미엄 뭐 이거랑 베드 가격이 다르고 뭐 뭐가 다르다고 막 하는데 잘 모르겠고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편함, 페인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는 매트리스를 구매할 수 없을까? 가격을 낮추고 이제 D2C 모델을 다이렉트로 고객한테 팔 수 있다면 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D2C 모델을 가져와서 중간 유통을 없애고 자사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불투명한 어떤 오프라인 가격 정책을 뒤집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캐스퍼라는 기업이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D2C라는 그 구조로 가지고 와서 박스에 침대를 넣어서 배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으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이 기업이 특이하게도 이렇게 많은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 갖고 광고를 합니다.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계속 브랜딩을 해 나가요. 그래서 어 쭉 성장을 해 갑니다. 그래서 캐스퍼를 왜 투자했을까? 투자 포인트를 보면 이제 그 실적 그래프가 매출 한번 볼게요. 매출이 이렇게 하키 스틱처럼 이렇게 또 올라가죠.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니까 빠르게 성장을 한다. 봐서 좋은 실적들 그리고 그런 어떤 D2C 유니콘들과 되게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었고 성장률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지루한 산업이었던 매트리스 산업의 혁신 내러티브가 강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좋았고 이걸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자리 잡으면 굉장히 단순 어떤 매트리스를 하는 가구가 아니라 어떤 웰빙 투자, 수면, 뭐 건강 뭐 이런 식으로 웰빙에 대한 그런 브랜드로 가져가다 보면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VC들이 이제 셀럽들이나 연예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투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이제 IPO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캐스퍼에 열광을 합니다. 캐스퍼는 실제로 매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 2014년도에 설립하자마자 이렇게 하키스틱처럼 이렇게 진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2020년 창업한 지 6년 만에 IPO 시장에 진출하고 진출 성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뉴욕 증권 거래소 NYSE 그죠? 여기 써 있죠. 그런데 여기도 아까 우리가 비교했던 지난 시간에 비교했던 블루 에이프런이랑 비슷한 모양으로 갑니다. 이렇게 빠졌죠. 왜 이런 걸까요? 여기도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해서 4억 불에서 상장 폐지가 된 시점에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죠. 2억 8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이유가 있겠죠. 블루 에이프런이랑 비슷한 사례입니다. 단위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객단가, 평균 구매가가 이제 727불입니다. 이게 높은 편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추정 CAC가 한 300불입니다. 음 그런데 이게 이제 매트리스잖아요. 매트리스를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바꾸십니까? 별로 바꾸지 않죠. 뭐 5 년, 7 년, 뭐 10 년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매트리스는 그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구매율이 16%로 굉장히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스 마진이 한 50% 이제 나오지만 이거를 이제 제 LTV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CAC는 낮추고 LTV가 계속 높아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캐스퍼 같은 그 모델은 경쟁사들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는 그죠? 낮죠. 그래서 박스에 매트리스 담아서 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쟁 이슈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그런 카피캣들이 많아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구매가 없다면 신규로 유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CAC가 낮출 수가 없고 오히려 높아졌죠. 그러면 LTV를 높이는 전략, LTV를 높이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베개나 이불이나 뭐 침대 관련된 크로스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던 거죠. 이게 뭐 객단가가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판매가가. 그러다 보니까 LTV를 좀 높이는 구조도 갈 수 없었고 CAC를 낮추는 구조도 결국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4배 정도라고 하는데 손실은 아니지만 사실상 손실이 어 난 거죠. 고정비가 커버가 안 됐으니까. 회수는 됐어도 그것만 회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CAC만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전체 운영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익이 나와줘야 다른 고정비를 커버해 주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악순환이 반복돼서 문제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캐스퍼의 성장의 한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시장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장 구조적 한계가 뭘까요? 시장 구조적 한계는 재구매. 재구매가 뭐 5 년에서 7년 너무 길다. 그죠? 이게 문제겠죠. 그리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카피캣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았어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았고 운영 리스크는 이제 물류비 상승이나 어떤 반품 이런 어떤 비용들이 계속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면서 마케팅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LTV는 크로스 셀이 어려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캐스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뭐 셀럽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투자할 만큼 열광했는데 이 캐스퍼에 대한 그 유닛 이코노믹스는 체크가 안 된 건가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살펴보면 첫 해에 이제 매출을 기록하고 나서 두 번째에 이렇게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비슷한 성장률이 2년 3년 차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2018 년도부터 꺾이죠. 성장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시리즈 D 때 기업 가치를 10억 불, 11억 불이죠. 11억 불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근데 IPO에서는 떨어져요. 이렇게 다운 엑짓으로 간 거죠. 이거부터가 이제 뭔가 이상하다. 지금 규모의 경제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IPO를 던지고 나서 시장에 실망 매물들이 많이 빠지면서 결국은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보면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이면 이게 시총이잖아요, 시총. 이 매출 대비 시총을 거의 뭐 요때로 치죠. 요때 2 월에 됐으니까 요 작년 대비 이게 한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1.1배 정도? 이 정도밖에는 성장이 어려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요때까지는 그렇게 쳐 줬지만.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쳐 줬지만 요때 요거를 반영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그 멀티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전통 유통 그런 구조 1.1배 정도의 어떤 그런 시장 밸류를 어 밖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쳐줄 수가 없었던 그거를 이제 평가를 받아서 IPO는 했지만 사실은 어 굉장히 어려워졌던 구조죠. 이게 혁신 모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게 템 시장이 미국 템 시장에서 이게 거의 한 뭐 이게 지금 4.8억 불이거든요. 4.8억 불인데 이게 한 100억 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규모가. 100억 불에 한 4.8억 그럼 한 4.8% 잖아요, MS가.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로 가지고 이제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100억 불이니까 10%만 해도 이거보다는 이 정도는 한 10억 불은 갔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성장이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경쟁 사들도 워낙 많이 진입 장벽이 낮아서 많이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지금 캐스퍼의 성장의 한계가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는 실제로 알았던 거는 유닛 이코노믹스가 적자 구조였고요. 재구매율이 낮다는 거. 침대는 5 년, 7 년, 10년 뭐 이 이상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재구매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리고 경쟁 진입 장벽이 되게 약하다는 거. 카피캣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경쟁이 심해지면 CAC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재구매율이 없다면 신규로 손님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마케팅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CAC가 사실상 높아지고 LTV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뭐 감소하거나 유지하는 정도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손해 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었죠. 분명히 규모의 경제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매출이 성장을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100억 불이라는 템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성장을 해서 MS를 충분히 탑 티어 1 등이라면 리더라면 얘네들이 충분히 이거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진 거죠. 그리고 확장성에 대한 내러티브도 좋게 봤겠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죠. 매트리스 브랜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뭐 이렇게 웰빙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아마 포지셔닝 내러티브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쵸? 뭐 IR을 할 때 그렇겠죠. 하키스틱 성장 그래프가 매력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잠재력, 템 시장이 이게 480 불로 보여지는데 이건 이제 글로벌 시장까지 봤을 때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진 거죠. 그리고 엑시트를 많이 기대했겠죠. 빨리 성장을 했으니까 2014년 단기간 내 2020년에 6년 요때 들어온 사람들은 뭐 2-3년 안에 빠르게 엑시트를 할 수 있고 높은 성장률의 매력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앞선 두 사례 그 캐스퍼와 블루 에이프런 사례는 비슷한 유형의 똑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 하키스틱 같은 그런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IPO 창업부터 IPO의 시점까지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음 문제가 됐던 것도 구조. 시장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것과 유닛 이코노믹스 단위 경제성 지표 이 두 개가 결국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벤 호로위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장은 허상이고 이익이 나의 정상이며 현금이 있어야 진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In a startup, growth is vanity, profit is sanity, and cash is reality." 들이 창업자분들께서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구조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 봤고요. 이번 두 유니콘 기업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기업은 어떤지, 여러분의 스타트업 CAC는 줄어들고 있는지, LTV는 올라가고 있고 또 CAC 페이백피어리는 적절한 건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은 중요합니다. 네, 수익 구조 없이 성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스타트업이 정말 어떻게 LTV나 CAC를 잘 균형 있게 그리고 잘 올바른 트랙에 서 잘 점검하면서 갈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